1976년 미국 대륙 전체가 박정희 때문에 큰 충격에 휩싸였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 국회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던 사건이 발각된 것이다. 이것을 미국 언론들은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라고 불렀다. 결국 1977년 2월 3일 미 의회는 프레이저 의원이 이끄는 국제관계 소위원회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극장의 새 진행을 맡게 된 송영창입니다. 조금 전 노래를 들으시고 아마도 40, 50대 이후의 시청자들 중에는 아련한 향수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맹호부대 군가가 기해쟁쟁하게 울려 퍼지던 인천부두입니다. 비전투부대인 비둘기부대와 전투부대인 맹호부대는 1965년 이곳 인천 제1부두를 통해서 베트남으로 출발했습니다. 모두 6차례에 걸쳐서 5만 명의 우리 국군이 참가했던 베트남 파병은 건군 이래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당시 우리 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과 영향을 끼쳤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베트남 정부의 지원 요청에 우리 정부가 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막후에는 치열한 외교 전쟁 또한 한 몫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파병의 움직임은 이미 파병 오래전부터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16 이후 아직 군정화에 있던 1962년 우리의 베트남 파병을 우려하는 프랑스 정부의 반응이 전해집니다. 이때부터 파월 논의는 사실상 은밀한 가운데서도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월 문제는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을 때 벌써 언질이 있었지만 (2018년 7월 12일) 프레시안 뉴스 제목 박정희 베트남 파병 간청하며 계엄령 선포한 이유는 베트남 전쟁 2. 남한의 적극적 제안. 남한의 적극적 파병 제안과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 1961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바로 다음 달부터 미국의 베트남 파병을 제안하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미국이 1965년 3월 베트남을 침략해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으니 당시엔 배은뚱한 제안이었다. 첫째, 1961년 6월 정일권 주미대사가 케네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청하고 한국은 미국과 한국이 같은 운명체임에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양국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 한국인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둘째, 1961년 7월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우리는 특히 공산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전 세계에 걸친 방위에 대한 당신의 언급을 환영합니다. 우리 역시 평화를 원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전쟁이 강요된다면 한국은 싸움에 참여할 미국의 첫 번째 동맹국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셋째, 1961년 11월 박정희가 워싱턴을 방문해 케네디와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은 굳건한 반공국가로서 극동의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북베트남은 잘 훈련된 게릴라 부대를 갖고 있어 한국은 이러한 유형의 전쟁에 잘 훈련된 100만 병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 부대에서 훈련받았는데 지금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승인하고 지원하면 한국은 베트남에 자체 병력을 보낼 수도 있고 정규 부대를 보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지원병을 모집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회담 다음날 박정희 환송을 위해 잠깐 다시 만난 자리에서 그런 약속을 할 만한 때가 아니라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서로 연락하자고 했다. 케네디는 베트남의 군사 침략을 감행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1961년 쿠바의 카스트로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쿠바 남부의 피글스만을 침공했다가 1000명 이상이 죽거나 생포당한 참담한 패배를 겪은 터였다. 한편 월남 지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62년 5월 이우락 대변인의 성명으로 처음 가시화됩니다. 한국의 법률과 국민의 이익 그리고 국제적인 도의와 관례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정부는 월남을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원의 방법에 관하여는 이 실장, 예, 각하. 신문이든 방송이든 유폐 보도 안 나오게 하시오. 아니, 공보실장이 이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각하. 알고 있어요. 성명서에 노력해보겠다고 했지. 장교를 고문으로 파견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는데 우리가 언제 게릴라전을 해봤다고 고문 역할인가? 안 그런가? 아, 웃을 일 아니야. 여유 보이지 마라. 장난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유람 떠나는 것도 아니야. 극비야. 돈벌이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잘 살펴보고 와야 돼. 정말 보내겠다는 건가? 아, 이 사람 왜 이래? 각하의 밀명이야. 김 부장하고 둘이서 이미 월남에 가봤었지만 전투 외에 돈벌이 될 게 뭐 있겠어. 그리고 게릴라라는 게 당시 월남의 고딘 디엔 정권은 1960년 초부터 등장한 베트콩 게릴라들의 준동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에 월남에서는 한국 전쟁의 경험이 있는 우리에게 군사 작전에 관한 고문 역할을 요청한 것입니다. 최고의 의장 박정희 장군께서 불러서 가니까 자네 좀 월남 좀 다녀오게. 그냥 무슨 일입니까? 그 고된 대통령한테가 좀 뭐 도울 일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예하기관에 있던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군이 해외 나들이 갔다 오면서 세계 일주를 해가지고 월남도 들었더니 그 우리를 반가워하더래요. 62년 5월 12일 경향신문은 특종 보도를 합니다. 10여 명의 군사 고문단이 비밀리에 월남으로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락 대변인의 발표 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그 공약이 처음으로 가시화된 것입니다. 고문단은 귀국 후 곧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부름을 받습니다. (1962년) 후반부터 베트남의 정세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월맹은 1962년 2월 제1차 베트콩 회의를 개최한 이래 정규군과 베트콩 게릴라들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됩니다. 월남에선 미국의 지원하에 들어섰던 고딘 디엠 정권이 쿠데타로 무너지고 월맹군의 공격에 악전 고투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미 군사원조 사령부를 사이공에 설치하고 있었던 미국 정부는 그러한 월남의 위기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처지였습니다. 63년 11월 미국에선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이 월남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 케네디 대통령 시절부터입니다. 그는 400명 정도의 특수전 부대를 시작으로 처음으로 정규군을 월남에 주둔시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는 미국 내의 반전 무드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자 힘으로써 월남전을 종결시키려 서둡니다. (64년) 존슨은 드디어 박정희 대통령에게 파병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냅니다.
얘기들 해보시오. 이동외과병원이나 태권도 시범단 정도면 어떨까요?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각하. 비전투부대 파병이라면은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64년 5월 20일) 오전 10시에 소집된 제5차 안보회의는 월남에 비전투부대를 파견하는 문제로 협의를 벌입니다. 결국 극비리에 소집된 이 회의에서 파병안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우선 1개 이동 외과병원과 10명의 태권도 교관단을 파견하기로 원칙이 정해집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월남 지원을 위한 국군의 해외 파견 동의안은 비전투 부대라는 이유로 어려움 없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64년 9월 130명의 의무중대와 태권도 교관단이 월남에 도착해 분산 배치됩니다. 1976년 미국 대륙 전체가 박정희 때문에 큰 충격에 휩싸였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 국회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던 사건이 발각된 것이다. 이것을 미국 언론들은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라고 불렀다. 결국 1977년 2월 3일 미 의회는 프레이저 의원이 이끄는 국제관계 소위원회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때부터 프레이저 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박정희는 민병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다. 그리고 특명을 내었다. 프레이저 청문회 3일 전 민병관은 김형욱을 찾아갔다. 김형욱, 그는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고 오랫동안 중앙정보부 부장으로서 박정희에게 절대 충성을 바쳤던 인물이다. 그러나 박정희가 3선 대통령이 될 때 그는 큰 공을 세우고도 버림을 받았다. 그러자 김형욱은 배신감을 느끼며 미국으로 망명한 상태였다. 그런 김형욱에게 민병관은 회유를 시작했다. 그러나 김형욱은 단호히 거부하고 워싱턴으로 떠나버렸다. 낙담한 민병관은 발길을 돌리며 김형욱의 아내에게 말했다. 10월 유신 헌법을 이제 통과시키고 미국의 여러 가지 눈치를 안 볼 수. 김형욱은 미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비밀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후 살해됐다. 1978년 10월 31일 드디어 프레이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정희의 집권기간 전체가 조사돼 있었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 관한 내용까지 있었다. 왜 한국은 그토록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모든 것이 사실무근이라며 국민들을 속였다. 그런데 1년 후 박정희는 부하 김재규의 총탄에 살해됐다. 이제 한국인들도 한국 경제 성장의 진실을 알게 될 기회가 왔다. 그러나 곧바로 박정희가 키워놓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들은 프레이저 보고서를 차단하며 박정희의 경제 신화를 보호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그러면서 프레이저 보고서의 존재도 완전히 잊혀졌다.